앞으로 20년 뒤에는 한글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한국어가 되겠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의 이 한마디에 모든 학생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학생들, 눈빛이 흔들리고 의심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했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차오민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24세 언어학도죠. 중국 정부의 특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최연소 선발자로서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아 케임브리지에 유학 왔습니다. 중국 내 국제 언어 경시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영어, 일본어,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합니다. 베이징 대학 언어학과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죠. 언어학계에서는 저를 차세대 언어이론가라 부르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언어학부는 전 세계에서 언어로는 지지 않을 천재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히브리어, 중국어, 프랑스어, 튀르크어, 심지어 인공언어까지 수십 개 언어를 넘나들며 연구하죠. 첫 학기를 시작하며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천재들 사이에서도 내가 최고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국가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온 저에게는 실패라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지도 교수님은 제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오민, 자네는 우리 언어의 위대함을 세계에 증명할 사람일세. 중국어의 우수성을 서구 학계에 알리고 오게. 케임브리지에서의 첫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중국어의 역사적 깊이와 구조적 완성도를 들어 다른 학생들을 압도했죠. 교수들도 제 분석력과 논리에 감탄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 미래 언어학 세미나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존슨 교수가 던진 한 문장이 강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향후 20년 내 한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가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주변 학생들이 돌아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건 너무 감정적인 판단 아닐까요?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 구조에서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중국어와 비교하자면 사용 인구수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제 말에 학생들 곳곳에서 조용한 수긍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는 미소만 지었죠. 그럼 반박해보세요. 다음 과제 주제입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미래 언어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이 과제야말로 제 능력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함께 걷던 독일 출신 동기 한스가 물었어요. 차오민, 너 정말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별로 없어. 다만 한국어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 정도. 내가 국가 장학생으로 온 이유가 바로 중국어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주제라니. 오히려 잘 됐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의 5천년 역사와 14억 사용 인구, 고전 문학과 철학의 깊이를 생각하면 한국어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건 그저 웃음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과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도서관에 앉아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박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조사였지만 곧 짜증이 밀려왔어요.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렇지.
중요한 언어라면 연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하는데 중국어에 관한 서간은 도서관 한 층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했지만 한국어 관련 서적은 고작 2개 서가에 불과했죠. 이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GDP도 높고 기술력도 있지만 결국 작은 나라야. 중국이나 영미권처럼 지구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어.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언어적 영향력은 미미한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했죠. 한국어의 사용자 수는 8천만 명 내외로 세계 언어 중 23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확실한 연관성이 없는 고립된 언어로 분류되어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첫날 작성한 초고를 읽어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스를 만났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오민 존슨 교수가 특별 세미나를 연대. 디지털 시대의 언어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거기서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너 안 갔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다니. 급히 세미나 자료를 구해 읽어보았죠.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디지털 입력 속도, AI 텍스트 인식 정확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의 입력 효율성은 영어를 넘어선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논문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였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야.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 해도 한국어 자체가 세계어가 될 수는 없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영국 출신 동기 엘리자베스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오민, 너 정말 한국어가 미래 언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중국어는 5천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졌어. 고전 문학과 철학의 깊이도 비교 불가능해. 한국어는 중국어의 아류에 불과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 AI 언어 모델 연구를 위해서야. AI 연구에 왜 한국어를? 조사해봐. 네가 직접 알아낸 답이 제일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AI와 한국어의 관계. 검색을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 구조의 복잡성과 높은 문맥 의존성으로 인해 AI 언어 모델의 최종 테스트 언어로 사용된다. 한국어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AI는 거의 모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설이 AI 연구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도서관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첫날 작성했던 초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군. 다음 날 저는 마음을 새로 먹고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죠.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세계 문자 체계의 과학적 분석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처음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1443년 세종이라는 임금이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야. 이건 설계된 시스템이야. 중국 한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찾아 읽어보니 그 충격은 더 커졌죠. 사람의 목소리와 소리의 원리를 분석하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다.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15세기에 이루어진 음성학적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더 깊이 조사하면서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글의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모아쓰기로 인한 공간 효율성, 표음 문자이면서도 형태소를 보존하는 특성, 완벽한 표음 체계로 어떤 언어도 표기 가능. 그러나 정말 놀라운 발견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 우수성이었습니다. 언어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논문을 찾아 읽었죠. 한글의 디지털 입력 속도는 영어 알파벳보다 평균 1.4배 빠르다.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정보 압축률도 높아 같은 정보를 표현할 때 더 적은 글자 수를 사용한다. 또한 AI 음성 인식과 텍스트 처리에서도 한글은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구조와 일관된 발음 체계 덕분이었죠. 한글의 AI 텍스트 인식 정확도는 97.8%로 영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 단순히 예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과 인류 보편성에 맞춘 미래형 문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수의 말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걷다가 한국인 유학생 수연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연, 네가 사용하는 한글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한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영어로 보내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 수연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같은 문장을 영어와 한글로 쓰는 속도를 비교해 볼래? 수연의 손가락이 한글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영어로 타이핑할 때보다 확실히 빨랐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봐, 같은 내용인데 글자 수가 훨씬 적지? 한국어는 정보 압축률이 높아서 더 적은 글자로 더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슨 교수의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한국어를 우습게 봤을까? 왜 중요한 언어로 취급받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세미나에서 저는 제 의문을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한국어는 언어학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는 걸까요? 존슨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차오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영국 출신 동기 엘리자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때문 아닐까요?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큰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온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인식되어 있어요. 서양인들에게는 높임말 체계와 복잡한 문법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차오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가 너무 독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어는 한자 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고 영어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여러 언어와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어는 고립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교수가 웃으며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한국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교수는 칠판에 한국어의 특징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높임말 체계, 문맥에 따른 주어와 목적어 생략,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다양한 어미, 상황과 정서가 깊이 얽힌 언어 운용. 이 특징들이 서양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강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교수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AI와 한국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세미나 후 저는 교수가 언급한 한국어의 특징들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높임말 체계부터 살펴보았죠. 한국어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존댓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언어에 녹여낸 것이었죠.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 생략 현상도 흥미로웠습니다. 영어에서는 I love you에서 주어 I를 생략할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사랑해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맥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한 언어였죠. 또한 한국어의 다양한 어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동사에 다른 어미를 붙여 미묘한 감정 차이를 표현했어요. 이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언어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특징들을 연구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간 감정의 구조를 그대로 언어화한 것 같다. 처음에는 복잡해서 저평가된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는 그냥 문장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언어구나. 이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넘어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의 특별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기술적 문자라면 한국어는 그 자체로 풍부한 감정과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세계 언어의 감정 표현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언어의 감정 표현력을 수치화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어가 상위권에 있었어요. 한국어는 슬픔, 기쁨, 분노, 애정, 존경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영어나 중국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발달했다. 이 논문을 읽으며 한국어의 풍부한 감정 어휘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어떤 언어보다 표현과 뉘앙스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한국어는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어는 감정의 미세한 차이,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 상황의 뉘앙스를 모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이 이런 복잡한 언어의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글은 그 과학적 설계 덕분에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국제음성 기호의 대부분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접했습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 체계라고 부르기도 했죠. 실제로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 언어나 토착 원주민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간접 표현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가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한다면 한국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특성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한국어의 특성이 존슨 교수가 말한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라는 주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미래의 언어와 연결되는 건가요? 존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오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디지털 시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AI 시대. 아마도요. 정확합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AI는 무엇이 부족했죠? 감정이요. 기계는 논리는 이해해도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어떤 언어였죠? 그제서야 교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감정을 설계하는 언어. 한국어는 인간의 감정 구조를 언어화한 시스템이군요.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오민,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군요.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어처럼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AI 개발자들이 한국어에 주목하고 있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설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AI 시대에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문자 체계였고 한국어는 감정적으로 가장 풍부한 언어였습니다.
이 조합이 미래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토론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 논문을 쓰려 했지만 이제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발표 당일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수들도 이 토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조용히 강단에 올라 발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한국어는 미래 언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찬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에 대해 발표했고, 한스는 한국어의 AI 연구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시카는 한글이 세계 각국의 소수 언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자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객관적 비교 분석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중국 정부 장학생인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어가 세계 언어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어의 역사적 깊이와 사용자 수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제 생각은 변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 한국어의 감정 표현 능력, AI 연구에서의 활용 가치 등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은 미래 문자의 표준이 될 자격이 있으며 한국어는 AI 시대에 인간과 기계 간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존슨 교수가 다시 강단에 올랐습니다. 모든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쪽은 한국어와 한글이 미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찬성 측, 다른 쪽은 반대 측입니다. 각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서 자리에 앉으세요. 교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조용히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오른쪽은 찬성 측, 왼쪽은 반대 측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오른쪽 찬성 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집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저도 결국 찬성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쪽 반대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반대 측에 서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 중 가장 정교하고 입력 효율이 높았고 한국어는 지금까지 배운 어떤 언어보다 섬세하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반박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존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신 다음 수업에서는 이 언어가 진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내가 부정하려 했던 그 언어. 이제는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계 언어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어의 역사적 깊이는 여전히 존중했지만 한글과 한국어의 미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 온 저에게 기대된 것은 중국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지도 교수님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슨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학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세계 문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있었고 그 끝에는 한글이 위치해 있었죠. 교수가 자리에 앉으며 첫 수업날 제 태도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때의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에서 언어 제국주의의 역사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교수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라틴어, 대영 제국의 영어, 그리고 중국의 한자 문화권까지.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이제 언어의 가치는 정치적 권력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라 효율성과 표현력에 의해 결정되네.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왜 그런 과제를 냈는지 이제 이해하냐고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는 처음부터 우리가 언어적 편견을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언어를 평가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무시해도 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정교한 지도였어요. 교수는 제가 진정한 언어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진정한 언어학자는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모든 언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본국에 돌아가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하는 저에게 교수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 장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 연구의 가치와 결론의 당위성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 언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네, 교수님.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이제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존슨 교수의 추천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언어 연구라는 이 프로젝트는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서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운전기사님에게 더듬더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죠. 운전기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가 이어졌고 비록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에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해 첫 주는 적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연구실 환경, 한국 연구진들과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언어를 익히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에서 발표했던 제 연구 덕분에 한국 교수님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I 시대의 한글과 한국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비교 분석이었죠.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한글과 한국어를 직접 체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이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높임말이 복잡하지만 한국어를 배울수록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죠. 주말에는 한국인 연구원 민수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모든 순간이 언어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특히 한글로 쓰인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덕분에 읽기를 배우는 것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한국 체류 한 달째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AI의 자연어 처리에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2개월의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님은 저와 함께 케임브리지와 베이징 대학 사이의 공동 연구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제 관점이 두 대학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후 저는 존슨 교수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언어혁명이라는 특별 세미나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여정은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존중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퍼지고 있고 그 문자를 따라 세계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그 언어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다고 외면받았던 언어,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그 언어는 진심을 가장 깊게 전하고 있었고, 그 문자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깊이를 알아보는 이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